7월 12일 하루에 여당 대표 자리 하나를 놓고 4개의 카드가 동시에 터졌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주요 매체들은 오늘 판을 민주당 내홍,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요약합니다. 근데 그 요약이 놓치는 게 있어요. 이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언어의 격돌이에요. 세 개의 서로 다른 정치 문법이 하나의 자리를 놓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짚어볼 질문은 2개예요. 하나, 김민석 전 총리는 왜 하필 오늘 신천지, 이중당적, 대장동 검사 이 3카드를 한꺼번에 던졌을까요? 둘, 정청래 전 대표는 왜 도전받는 현직 위치인데 다구리 만평을 방패로 꺼내 들었을까요? 이 2 질문 뒤에는 훨씬 무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3층으로 내려갑니다. 표면에서는 하루에 터진 4개 카드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동기에서는 새 후보의 언어 문법을 하나씩 뜯어봐요. 결과에서는 이 언어 대결이 87 이후 이재명 정부의 후반부 국정에 어떤 그림자를 남기는지 봅니다. 조기 보상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의 신천지 카드는 즉흥이 아니에요. 정청래의 후단협 저격도 20년 전을 그냥 소환한 게 아닙니다. 이 2 사실을 관통하는 배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방송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럼 표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표면에 들어가기 전에 프레임 하나만 짚고 갈게요. 조중동 계열 매체들은 오늘 판을 민주당 내분으로만 요약합니다. 2 후보의 공격 교환, 여당의 흔들림, 대충 이 수준의 요약이에요. 근데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 그림 아닙니까?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그림을 못 보게 만드는 게 조중동 내분 프레임의 진짜 기능이거든요.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조금만 뜯어보면요. 이건 내분이 아닙니다. 여당 대표라는 자리에 3개의 다른 정치 언어가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언어 중 어느 것을 고르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1년차 후반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류 매체는 이 층위를 잘 안 다뤄요. 왜 안 다룰까요? 층위를 짚으면 자기들이 그동안 반복해온 내분 프레임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레임을 다시 잡습니다. 이건 3자 경선이 아닙니다. 3개의 정치 언어가 여당 대표라는 자리에 부딪히는 시험대예요. 표면은 사개카드의 실제 내용, 동기는 새 언어의 정체, 결과는 이 언어 대결의 진짜 수혜자, 이 순서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카드 하나부터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김민석 전 총리의 백문백답입니다.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어요. 정치 유튜버들이 무제한으로 질의하는 방식이었고 김민석은 모두 발언해서 3대 혁신 과제를 던졌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첫째, 전당원 100% 투표운동. 둘째, 이중 당적 청산. 셋째, 신천지 선거 개입 발본세권. 특히 3번째에서 신천지의 지휘관계 복종에 의해 투표 참여할 경우 법의 이름으로 엄단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발언 뒤에 유튜버들이 속이 시원하다, 김민석을 연호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 순서 자체가 이미 메시지예요. 참여를 넓히기 전에 청산할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청산 대상의 마지막이 신천지라는 것, 이 3단 구성으로 판을 세팅한 겁니다. 특히 3번째에서 조직과 행동 일체라는 표현이 나온 대목, 여기가 국무총리 재직 시 실제 합동수사 지시 문서에서 쓰던 어휘예요. 즉흥 발언에서 나올 어휘가 아닙니다. 2번째 카드는 감기약 처방전 공개예요. 김민석은 12.3 계엄 당시 방문한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 원본을 그 자리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장면 좀 상징적이에요. 여당 대표 후보가 자기 처방전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씩 읽어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인생 참 그렇다는 김민석 본인 표현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성윤 의원님은 약사도 아니면서 왜 약성분에 관심을 가지느냐고 꼬집었어요.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을 정면으로 지목한 거죠. 그런 다음 결정적 한 방이 나옵니다. 약 성분까지 보여줬는데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면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라는 이 비유가 나온 순간 김민석은 자신에 대한 공격을 검찰의 표적 수사 문법과 정확히 연결시켰습니다. 이건 단순 반박이 아니에요.
검찰 개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최대 개혁 과제와 자신을 정렬시킨 겁니다. 세 번째 카드는 정청래 전 대표의 페이스북 만평 공유예요. 공모닝 충청이라는 매체의 만평인데 제목이 다구리인가입니다. 그림에는 김민석의 큰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친청계로 알려진 인물들이 정청래를 다구리하는 구도가 담겨 있어요. 정청래가 여기에 붙인 캡션은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는 것, 그래도 잘 견뎌보겠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짚고 가야 됩니다. 다구리라는 단어가 여당 대표 후보 페이스북에 등장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쓴 말은 아니지만 만평을 공유했다는 건 그 언어에 공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청래는 지금 도전자가 아닙니다. 전 대표이자 연임, 도전자, 즉 도전받는 현직 위치예요. 원래 문법대로라면 도전자가 현직을 공격하고 현직은 판을 짜는 자리인데 지금 문법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도전자가 판을 짜는 자리에 앉고 현직이 다구리라는 방어 언어를 꺼내드는 그림이 지금 여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카드는 정청래 SNS의 후단협 저격입니다. 요지는 이래요.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는 겁니다. 이어서 자기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에서 탈락했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 더커슈 세단을 이끌며 뛰었고 선당후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서 지목된 게 뭐냐면 2002년 대선 당시 김민석이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 정몽준 후보 캠프로 옮긴 그 사건이에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2026년 여당 대표 선거판에서 왜 지금 20년 전 카드를 꺼내느냐? 20년 전 사안을 소환하는 순간 정치 담론은 자동으로 20년 뒤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네 카드가 다 터진 뒤 같은 날 오후 5명의 후보가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사진을 찍었어요.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였습니다. 겉으로는 화합, 실상은 신경전, 카메라 앞에서만 문법이 잠깐 바뀌는 거예요. 이 사진은 조금 뒤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답이 한 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당 내부의 진영 싸움 아니냐, 이렇게 결론 짓고 싶은 국면이에요. 정청래는 친문, 친이재명 정체성으로 뭉치고 김민석은 국무총리 이력으로 밀어붙이는 둘 다 진영 문법에 갇힌 싸움이라는 정리,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 국면입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요. 근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 답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김민석의 신천지 카드는 즉흥이 아니에요. 김민석은 올해 1월 국무총리 재직 시절에 이미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합동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짚었어요. 정교유착의 부정과 불법이 국정농단의 거름 역할을 해왔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7대 종단 지도자 오찬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고요. 즉 오늘 백문백답에서 나온 신천지 발본세권은 6개월 전부터 쌓아온 국가관리자 이력의 연장선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판에서 즉흥이라는 단어는 김민석에게 안 어울려요. 국무총리 시절 신천지 합동수사를 지시했던 사람이거든요. 즉흥이 아니라 6개월짜리 예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던진 신천지 발본세권은 새로 만든 카드가 아닙니다. 이미 국무총리 시절에 밟은 발자국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카드가 다시 나왔느냐? 여기가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각 후보의 언어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석의 언어를 관통하는 문법이 있어요. 오늘 발언들을 다시 배열해 보면요, 법의 이름으로 정당법 취지, 엄단 대장동 검사, 이건 다 국가 권력의 언어예요. 사법문법과 검찰개혁 문법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언어가 나오냐면요, 김민석은 국무총리로 8개월 가까이 국정을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언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국가정보와 사법 절차 위에서 일해본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천지의 지휘관계, 복종, 이런 정확한 조직 용어가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국무총리 재직 시 실제 합동수사 지시 문서에서 다뤘던 어휘들이 그대로 백문백답에 소환된 겁니다. 김민석의 백문백답은
국무총리 회견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강점이자 위험한 지점입니다. 강점은 정부와 나란히 갈 수 있다는 것, 위험은 여당의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 이 위험 지점은 뒤에서 다시 짚습니다. 두 번째, 정청래의 언어예요. 오늘 발언들을 배열하면 정확히 반대 극단에 서 있습니다. 다구리라는 표현, 두들겨 맞으면 아프다는 하소연, 억울한 컷오프의 강조,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느냐는 반문. 이건 감정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0년 전 후단협을 결합했어요. 감정과 회귀의 결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정청래는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전 대표이자 연임 도전자, 이 판에서 가장 두꺼운 정치 자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피해자 프레임으로 갔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감정 언어는 야당 대표의 언어예요. 여당 대표의 언어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는 정부를 공격해야 하니까 감정을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짜놓은 국정판을 지탱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지탱하는 자리에서 감정 언어가 나오면 국정판이 흔들립니다. 대통령이 앞에서 세일즈맨처럼 뛰고 있는데 뒤에서 여당 대표가 피해자 프레임을 잡고 있으면 정부의 언어 전체가 어긋나 보이거든요. 여기서 인유법 하나 짚고 갈게요. 양치기 소년이 여러 번 외쳐도 마을 사람들은 결국 안 나오잖아요. 감정 언어는 반복될수록 감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반복되는 순간 진짜 위기 신호를 보낼 때 아무도 안 움직이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정청래식 감정 언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법이지 않으세요? 김어준 매불쇼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법이에요. 뉴탐사 데이터에 따르면 정청래는 당대표 재임 1년 동안 김어준 방송에 28회에서 48회 사이로 출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같은 기간 출연은 2회예요. 김어준 방송 28회 대통령 2회. 이 데이터만 봐도 정청래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는 김어준 방송의 문법을 그대로 흡수해서 자기 정치 언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어준 방송의 문법은 진영 결집에는 강력한데 확장성에는 벽이 있어요. 이 벽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7월 1일 2일 리서치웰 뉴데일리 조사에서 정청래 지지율이 3주간 12.6%포인트 급등했는데 그 상승분의 주된 유입이 국민의힘 지지층 반이재명 정서였다는 게 확인됐어요. 여당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자가 응원하는 이상현상이 이미 데이터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송영길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언어를 대변해요. 호남 한 달 살이, 광주 전남, 전북 한 달 순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호남에서 송영길 개인 여론이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여당 대표는 전국을 관리하는 자리인데 지역 트랙을 좁게 잡으면 그만큼 다른 지역이 비는 겁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STI 7월 호남 조사에서 송영길의 홈그라운드인 호남에서마저 김민석 44.2%, 송영길 15.4%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어요. 지역 언어의 한계가 이미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김민석의 국가관리자 언어는 정부와 나란히 갈 수 있는 문법이지만 견제 부재의 위험이 있어요. 정청래의 감정과 회귀 언어는 진영 결집에는 강한데 확장성 벽에 부딪혀 있고요. 송영길의 지역 언어는 확장성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이 세 언어 중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면 어느 언어가 87 이후 이재명 정부의 후반부 국정을 지탱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시험대예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후보의 언어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근데 언어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어떤 언어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 안 냈다는 거예요. 정청래는 대통령의 그림자로 자기를 정의합니다. 이재명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는 문법. 김민석은 국가관리자 문법을 그대로 가져와요. 법의 이름으로 엄단이라는 문법. 송영길은 지역 트랙을 밟습니다. 호남 한 달살이라는 문법. 근데 이 세 접근 모두 자리의 언어를 자기에게 맞추는 방식이에요. 언어가 자리를 만듭니다. 자리가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줄이 오늘 하루의 네 카드를 관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 그 언어가 자리를 만들었어요. 성남시장 언어, 경기도지사 언어를
대통령 자리에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새 언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국무총리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견제가 사라져요. 야당식 감정 언어를 가져오면 판이 흔들려요. 지역 언어를 가져오면 확장이 막혀요. 자리가 요구하는 새 언어를 짜는 게 진짜 시험대인 겁니다. 박지원 양반전에 나오는 그 양반, 자기 자리에 맞는 언어를 못 찾다가 결국 양반 매매 문서에서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자리가 언어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못 읽으면 자리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볼게요. 7월 12일 하루에 여당 대표 자리 하나를 놓고 4개의 카드가 동시에 터졌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때는 이 질문이 카드의 타이밍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요,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게 보입니다. 우연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봐야 했던 건 자리가 언어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4개의 카드가 터진 이유는 하나예요. 87이 다가올수록 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새 후보에게 각자의 언어를 강제로 꺼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4개의 카드가 아니라 3개의 언어가 자리 앞에서 자기를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5명의 후보가 손을 맞잡고 활짝 웃은 그 사진, 이제 다시 보이십니까? 그 사진 안에서 3개의 언어가 잠깐 침묵한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근데 카메라 꺼지자마자 언어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자리 앞에서. 이제 결과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87 전당대회 결과가 지방선거 9개월을 결정합니다. 여당 대표는 그 9개월 동안 지방선거를 끌고 갈 언어를 매일 만들어내야 해요. 근데 오늘 하루 우리가 본 언어 대결에서 세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지방선거를 이길 언어를 아직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언어 공백을 누가 가장 반가워하는지 보십시오. 12.3 잔존 세력, 국민의힘 강경파, 그리고 조중동 계열입니다. 여당 내에서 언어가 흔들릴수록 지방선거판이 흔들려요. 지방선거가 흔들리면 12.3 특검 국면이 흔들리고 12.3 특검이 흔들리면 계엄 책임 규명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청래의 다구리 만평, 김민석의 신천지 발본세권, 송영길의 호남 한 달살이 이 세 개가 서로 어긋난 언어로 판을 짜는 하루하루가 조중동 헤드라인 한 줄씩 늘려주는 하루하루예요. 이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여당이 자기들끼리 언어 다투는 사이에 12.3 잔존 세력은 지방 선거판을 짜고 있어요. 김민석이 오늘 감기약 처방전을 원본으로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12.3 표결에 늦게 참여한 걸 두고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성분까지 물고 늘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공격의 위험이 뭐냐면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개개인을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순간 12.3 서사가 여당 내부 분열로 재구성되거든요. 결국 감기약까지 물고 늘어진 게 누워서 침뱉기가 된 겁니다. 계엄 책임 소재가 흐려지니까요. 김민석이 처방전을 공개한 건 이 프레임을 즉시 차단한 거고 대장동 검사 같은 지시라는 지목으로 검찰 표적수사문법과 이 공격을 정확히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김민석의 신천지 카드가 정청래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배경 하나가 남아있어요. 서울경제보도에 따르면 정청래는 지난 10일 언론사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했는데 그 언론사 사주가 신천지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오늘 신천지의 지휘관계 복종에 의해 투표 참여 시 법의 이름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한 건 정청래가 밟은 발자국을 정확히 짚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목이 여당 대표 후보 간의 카드로 사용될 때 신천지의 실제 위험이 정치 언어의 도구로 소비돼 버려요. 이게 김민석 언어의 강점이자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몽골에서 유럽까지 정말 세일즈맨처럼 국익을 위해서 뛰고 계시잖아요. 87 이후 여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시대 정신을 불어넣어야 할지 그런 정책 대결의 언어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4개의 카드는 그 언어와 얼마나 가까울까요? 김민석의 국가관리자 문법은 정부 국정과는 가깝지만 정당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어요. 정청래의 감정 언어는 진영 결집엔 가깝지만 미래 세대의 언어와는 거리가 있고요.
송영길의 지역 언어는 호남과는 가깝지만 전국 정책 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 후보 모두가 지금 자기 문법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는 진짜 시험대는 다음 열흘에 있어요. 후보 등록 마감이 17일이고 그 사이에 세 후보가 어떤 언어로 판을 다시 짜느냐가 87의 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7의 결과는 언어의 결과지 언어를 만드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87 전당대회까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세 후보 중 누가 자리가 요구하는 새 언어를 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셋 다 자기 언어에 갇힌 채 판이 흘러갈지 이 질문에 답이 87 이후 지방선거판을 결정합니다. 12.3 잔존 세력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결국 여당 대표의 언어에 달려 있어요. 하루에 4개의 카드가 터진 오늘이 그저 소음이었는지 아니면 새 언어 중 하나가 자리의 언어로 진화하기 시작하는 신호였는지 다음 열흘이 답을 줄 겁니다. 이 판이 87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